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34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무장 독립투쟁 부분 한번 끝을 내보겠습니다. 자, 34강 바로 들어갈 건데요. 30년대부터 40년대 끝을 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의열단까지 하고 끝났어요. 맞죠? 이런 활동을 하다가 한계를 느끼면서 넘겨가서요. 노선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김원봉 선생님이 그 위에 항푸공간학교 또는 황포 똑같은 말입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고 이제 정부를 조직합니다. 이때 한인애국당 기억나세요? 임시정부 예하에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을 승인받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일본에 같이 맞서 싸우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30-2를 시작해 볼 겁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판서로 잡을 겁니다. 우리는 1930년대 중반이에요. 이제 중반부터 해서 해방 광복을 맞이했던 1945년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뭘 봤었나요? 의열단 내용을 잡았었죠. 그리고 30-2, 정확하게 1935년부터 해서 30-2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판서로 잡을 건데 여기는 이렇게 한반도를 그리고 중국 지도를 그려줘야 됩니다. 자,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제가 또 이 글씨가 크기 때문에 공간을 좀 크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드디어 김원봉 선생님이요. 조선혁명간부학교를 만들고 나서 간부를 기른 후에 딱 외우기도 좋게끔 딱 1935년도에 지금의 난징입니다. 난징에서 정부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정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민족혁명당은 의열단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혁명이란 단어는 누가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선인민의 혁명을 위해서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민족이란 단어는 누가 좋아할까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민족이란 단어와 혁명이란 단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모아서 같이 만든 게 바로 민족혁명당입니다. 리더 역할을 했던 게 김원봉의 의열단이고요. 그러면 이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기억나세요? 1927년도에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그 다음 조선민흥회, 그 다음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만들어졌던 신간회가 국내에 있었던 좌우합작단체였잖아요.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1935년도에 중국 만리장성 넘어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좌우합작단체가 바로 민족혁명당이다라는 거. 그러면 민족혁명당은 어떤 단체입니까, 여러분들? 좌우합작단체였다라는 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족혁명당 안에서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민족혁명당에 민족주의 계열 사람들이 싹 다 이탈해버립니다. 이때 원래 합류했던 분들이 누가 있냐? 저기서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천 장군, 그리고 조소왕 선생님. 두 분 다 기억나세요? 조소왕 선생님 누굽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삼균주의에 맞춰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만드셨던 분이고요. 지청천 장군님은 한국강복군 임시정부 예하의 군대 총사령관을 맡았던 분입니다. 이때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면서 이분들이 다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로 합류를 할까요? 임시정부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민족혁명당이 이렇게 좌우합작단체가 만들어질 때 35년도 같으니까 지금 한인애국단 이후에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도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김원봉 선생님이 원래 김구 선생님에게 제안을 해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일본과 싸웁시다. 선생님, 여기로 오세요. 선생님. 그러자 김구 선생님이 거절을 해요. 왜? 여기에 합류를 하려면 임시정부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미안하네 원봉씨,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네. 그러면서 임시정부는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사회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남아있는 사회주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혁명당이 다시 한번 리모델링이 돼요. 그러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이라 그래서 조선이란 단어를 앞에 붙여버려요. 자, 조선이란 단어는 누가 좋아합니까? 사회주의 애들이 좋아하는 이름이잖아요. 조선이 붙었다라는 말은 사회주의 성향이 더욱더 강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사실 조선민족혁명당이나 민족혁명당이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난징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민족혁명당 이꼬르 조선민족혁명당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일본이 30년대의 전쟁에 미쳐가잖아요. 1931년도에 만주사변, 37년도에 중일전쟁, 1941년도에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되는 태평양전쟁. 중일전쟁이 터지면서요, 중국 본토로 일본 군대가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난징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들어봤을 만한 난징 대학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난징 대학살이 중일전쟁이 터졌던 1937년도에 일어납니다. 이때 일본이 얼마나 쓰레기냐면 눈에 보이는 거, 삼강정책이라 그래서 다 불지르고 약탈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난징 대학살의 결과 난징 지역에 있던 중국인들이요, 한 달 만에 수십만 수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또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는지 측정 불가해요.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난징에 있던 조선민족혁명당 이꼬르 민족혁명당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밑으로 도망을 가요. 밑으로 어디로 가냐면 우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또는 항커우라는 곳인데 여기서 드디어 김홍봉 선생님이 두 번째 꿈을 이룹니다. 첫 번째 꿈이 뭐였어요? 제대로 된 조직과 정부를 만들어서 일본과 싸우고 싶다. 두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제대로 된 군대를 또 만들어서 일본과 싸우고 싶다. 드디어 두 번째 꿈. 군대를 중일전쟁이 터지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에 1938년도에 드디어 군대를 만듭니다. 그 군대가 뭐냐면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 시험에 조선의용대가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조선의용대는 우왕과 항커우에서 중일전쟁이 터지고 난 후에 만들어진 군대고요. 또 김원봉의 의열단이 주도를 했던 거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어느 예하의 군대입니까? 한국 강복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하의 군대라면 조선의용대는 민족혁명당 이꼬르 조선민족혁명당 예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1938년 임시정부가 이동해서 외우기도 좋게끔 예전에 배웠죠. 딱 1940년도에 충칭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만들어졌던 게 한국 강복군이라는 군대죠. 그러면 김원봉 선생님이 만들었던 조선의용대는 임시정부의 한국 강복군보다 2년 빨리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가 뭐냐? 만리장성 넘어서, 만주에는 옛날에 독립군이 있었지만 만리장성 넘어서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다라는 거. 이게 조선의용대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입니다. 네, 공간이 좁아서 쓸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선의용대 내용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때 조선의용대, 그래요, 추운 겨울이 옵니다. 어떤 겨울이 오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어떤 분열이 일어나냐면요, 사실 이때 중국의 장제스, 중국의 국민당과 함께 일본과 싸우고 있었어요. 조선의용대가.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요, 우리 조선의용대한테 뭐만 시키냐면 암호 해독, 포로 신문만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열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죽음을 무릅쓰고 1대1 개인 플레이로 일본 애들 죽이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선생님, 기본법 선생님, 우리가 이러려고 군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죽더라도 일본 놈들과 싸우다 죽고 싶습니다. 암호해독, 포로신문, 전단지 붙이는 거 이런 거 하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은 계속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걸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만큼 일본어 프리토킹이 가능한 나라가 몇 없습니다. 벌써 35년도 같으면요, 우리가 일본 지배를 받은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어 프리토킹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암호해독, 포로신문 이거 할 때 딱인 거예요. 실제로 봐요. 우리나라에 지금 일본의 잔재가 엄청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오뎅이란 단어, 어묵 대신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일본어가 또 얼마나 널리 쓰이는지 저는 알고 있죠. 선생님의 친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일본어를 엄청 잘하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또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100세가 넘어가십니다. 근데 정말 정정하세요. 근데 사실 할아버지는 최근에 돌아가셨고요. 할머니께서는 정정하신데 할아버지도 정말 건강하게 계시다가 정말 오래 사시고 정말 행복하게 이제 세상을 떠나시긴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말년에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TV를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정신이나 이런 거는 또 너무 건강하시니까 TV를 보면서 아이돌 멤버를 다 외우시더라고요. 돌아버립니다. 간만에 할아버지 찾아가면 할아버지 동진이가 왔어요 이러면, 동진아 이번에 데뷔한 아이돌 걔 괜찮더라고. 저보다 아이돌 멤버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건강하셨고요.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그 다음에 또 할머니도 그렇게 정정하세요. 지금 또 혼자 마트에 장 보러 가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집안에 장남의 장손, 할머니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큰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할머니가 또 어떻게 보면 손자니까 얼마나 제가 또 보고 싶겠어요. 대구에 계시는데. 그래서 이투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최고령 아이디입니다. 접속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으면 영상을 봅니다. 근데 이제 알려드렸어요. 애들은 이제 유튜브 공짜로 뿌려주고 있으니까 할머니 유튜브로 보시면 된다고. 네, 그렇게 알려줘서 할머니가 이제 하루 종일 저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계실 때 옛날이고 뭐 최근이기도 하죠. 연휴가 되면 온 가족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맞죠? 다 모입니다. 그때 이렇게 밥을 같이 먹다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요, 일본어로 막 대화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들으면 안 되는 얘기인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일본어 지정학교였습니다. 내신에서는 일본어를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은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 아세요? 제2외국어도 당시 시대 트렌드가 있어요. 보통은 강대국의 언어를 많이 배워요. 저 때는 일본이 진짜 슈퍼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를 배웠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에 친척이나 이런 아재들 얘기 들어보면은 베트남 파병 갈 때는 베트남어를 배웠대요, 학교에서. 그리고 지금은 중국어를 배우죠. 맞잖아요. 학교 중국어를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3년, 6년을 강제로 배우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화가 하는 게요, 한 3년 지나니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영어 듣기 시험 칠 때 다 이해를 하고 시험 쳐요? 아니죠. 핵심 단어 몇 개 딱 듣고 느낌이 요건데? 그리고 문제 풀잖아요. 그 레벨까지 온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일본어를 밥을 먹을 때 얘기를 하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저희 엄마를 욕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욕하는 겁니다. 어떤 욕이냐? 할아버지께서 우리 며느리 음식이 또 짜다. 얘는 왜 이렇게 음식이 짜지? 그럼 할머니가 얘는 원래 재능이 없다고. 얘는 원래부터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다 저희 어머니 욕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집안의 화목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맞죠? 입을 닫았습니다. 지금 또 저희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자, 이것처럼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리토킹이 가능해서 그게 가능한 거죠. 똑같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딱 그렇게 쓰기에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암호해독 포로신문만 쓰니까 조선의용대 내부에서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원봉씨, 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김원봉 선생님이 워워워워 침착하시게나. 아닙니다 원봉씨. 워워워워 이 김원봉 선생님을 버리고요. 이때 의열단이 아니고 조선의용대에 80%가 김원봉 선생님을 버리고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저기 북쪽에 예난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중국의 공산당이 일본의 군대와 매일 미친 듯이 싸운다라는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당 말고 우리 올라가서 중국 공산당이랑 매일같이 한번 일본군과 싸워봅시다. 올라가 버립니다. 김원봉 선생님을 버리고 80%가 올라가 버려요. 이 올라간 조선의용대를 남아있는 조선의용대와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부릅니다. 위로 올라갔다 얘기를 해서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조선의용대가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일본군과 미친 듯이 싸우면서 올라갑니다. 미친 듯이 싸우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예난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과 손을 잡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매일 일본군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 예난 지역에 중국의 공산당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중국 공산당 내부에 우리 조선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그리고 예난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내에 있었던 우리 한인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모아서 또 정부를 만듭니다. 그 정부 이름이 조선독립동맹이에요. 그러면 이 조선독립동맹은 사회주의 정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주도해서 만든 분이 누구냐면 두봉 김두봉입니다. 그리고 이 김두봉 선생님이 조선독립동맹을 만들고 나서 또 그 예하에 군대를 만들어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만듭니다. 대군 조선의용군이라는 군대를 만듭니다. 대군, 여기는 조선의용대, 여기는 조선의용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팔로군, 팔로 끌어안았다라는 중국의 팔로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칩니다. 이게 조선독립동맹 얘기예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김원봉 선생님한테로 가보겠습니다. 20%만 데리고 있는 김원봉 선생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전에 의열단 때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80%가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자 김원봉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 남은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어디로? 충칭으로 가는 겁니다. 선생님, 김구 선생님, 저 원봉이가 왔습니다. 선생님, 받아주세요. 선생님. 그러면서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1942년도에 김원봉 선생님의 조선의용대가 합류를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한국 강복군은 더욱더 활약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해방되기 직전이에요. 맞죠? 해방되기 직전에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을 하니까 이거 지금 40년대 스토리잖아요. 그러면 해방되기 직전에 중국에서는 두 개의 정부가 있었던 거예요. 충칭의 민족주의 계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리고 여기 예난 지역에는 사회주의 사람들이 중심이 됐던 조선독립동맹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방이 된 이후에 충칭의 임시정부 사람들은 남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예난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됐을 때 김일성을 비롯한 소련파와 그 다음에 여기를 예난파라고 부릅니다. 둘의 파워가 가장 강력했다라는 거. 그 예난파의 뿌리가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큰 틀에서 잡아드렸고 정리를 하자면 여기는 사실 제가 피를 토하면서 강의를 하긴 했는데 출제율이 떨어지긴 해요. 떨어지는 데 나온다라면은 조선의용대가 출제율 1위고요. 그 다음이 민족혁명당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김원봉 선생님의 꿈을 이뤘던 민족혁명당,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졌던 자우합작단체고 그 예하에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였던 조선의용대를 예하 군대로 꾸리고 있었고, 이 조선의용대는 또 단독으로 나왔을 때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그리고 일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를 했고 일부는 위로 올라가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그리고 예난에 들어가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그게 아예 대군, 조선의용군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네,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요. 자, 민족혁명당입니다. 난징에서 결성이 됐고 의열당과 조선혁명당, 한국동 이런 분들이 다 합류를 했고요. 임시정부는 불참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류했어요. 잔류했던 세력들은 여기 보시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칭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 다른 여러 기타 조직을 모아서 연합을 해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연합을 만듭니다. 듣꿀리세요. 그리고 예하군대, 조선의용대 그리고 이탈했던 세력들 김구 선생님에게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민족주의 계열에 있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조그만 단체들이 모여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요. 그게 한국강복운동 단체 연합회인데 그냥 듣꿀리시고요. 그리고 기억나세요? 충칭에 도착하면서 이들을 다 흡수해서 만든 게 한국독립당이다라는 거. 요거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조선의용대 얘기입니다. 김원봉의 주도였고 중국 관내에 최초로 결성된 한인 무장부대였고 심리전 후방 공작작전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의 통제, 소극적인 항일전에 불만을 가지면서 80%가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싸우고 있대요. 합류하기,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거. 이 올라간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입니다. 보시면 의용대 설립, 난징에서 민족혁명당 그리고 연합해서 어떻게 여기 보시면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용대를 조직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의용대가 이동을 결정합니다. 올라갔던 군대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올라가면서 호가장, 반소탕장 이런 전쟁을 하면서 올라가요. 한편 잔류했던 사람들, 최고 지도부 김원봉 선생님이죠. 일부 잔류 20% 정도입니다. 이들은 1942년도에 한국강복군으로 합류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우한 항커우 쪽에서 만들어지고 80%가 올라갑니다. 예난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해방 이후에 전부 다 북으로 들어가죠. 만주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지도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조선독립동맹. 김두봉,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중심 공산당 안에 있었던 조선인들. 그리고 조선의용군을 만들었고 화북지대가 여기 흡수된 거고요. 빨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칩니다. 끝났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북한 정권에 참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갔다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임시정부 얘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융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상하이를 쑥대밭으로 만드니까 런 계속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보세요. 1935년도에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김원봉 선생님의. 그게 만들어질 때 이 근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김구 선생님 보고 합류를 하라고 했지만 김구 선생님은 민족혁명당의 요구에 거절을 하고 합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나중에 충칭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습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충칭에 정착을 하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김구 선생님에게 힘을 실어주자. 김구 주석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홀로 고생했던 김구 주석 더 힘을 실어주자. 김구 선생님의 당이었던 한국독립당. 김구 선생님의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당을 통합했던 한국독립당이 1940년도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걸 바탕으로 딱 40년에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하셨던 예전에 한국 독립군을 이끄셨던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한국강복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심한데요. 심화의 심화예요. 아직까지 출제가 지난 20회차 문제에서는 나온 적이 없긴 한 건데 한국강복군 행동중승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도 중국의 국민당이 지원을 해줘요. 장제스에. 한국강복군을 만들 때. 근데 이때 옵션을 걸어요.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해 준 거니까 니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움직여라. 군대를 통제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통제를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대를 못 만드니까. 근데 나중에는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활발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했던 거 복습이죠. 1941년도에 일본이 천조국 미국을 건드리는 진주만 공습. 그리고 스타트되는 태평양 전쟁. 망했네. 어디 미국을 건드려. 일본 망하겠네. 라면서 우리도 대일 선전포고를 41년도에 때렸고요. 그
그 다음에 또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하셨던 조소왕 선생님이 삼균주의에 맞춰서 곧 우리 이제 해방할 거니까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때렸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의용대 세력이 42년도에 합류를 했습니다. 맞죠?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김원봉 선생님의 합류를 바탕으로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1943년도에 또 활약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미국의 OSS, CIA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략정보국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정진군 입구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지만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원자폭탄 2방에 의한 항복으로 결국엔 그냥 광복을 맞이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국 강복구 문제로 단독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던 거 복습이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같이 한번 또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선건국동맹이에요. 자, 우리 광복되기 직전에 국내에서는 조선건국동맹이 있었던 거예요. 국외에서는 충칭의 민족주의 계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난 지역의 사회주의 계열의 김두봉 선생님의 조선독립동맹이 있었다면 국내는 조선건국동맹입니다. 여기는 제가 현대사 강의를 할 때 또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현대사 강의를 할 때 조선건국동맹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긴 해요. 출제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일단 조선건국동맹은 국내에 있었던 조직입니다. 여운령 선생님이 주도를 했고요. 여기도 좌우합작이에요. 그리고 목표는 이거죠. 일본 세력 덜어내고 우리 독립 외치는 거고 민주주의 국가 수립 추구하고 노동, 농민, 노동자 다 해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조직망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농민, 동맹 조직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와 조선의용군 누구예요? 조선독립동맹의 대군. 조선독립동맹에 있는 군대가 조선의용군이고 조선의용대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맞죠? 연합작전을 해요. 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선건국동맹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조선건국동맹이요.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자마자 해방이 되자마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건준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현대사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건준이를 가지고 시험에 단독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운령 선생님이 단독으로 인물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지금은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세요. 아, 국내에는 광복되기 직전에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었구나라는 거.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면 끝인데요. 여기는 전우처리 회담이에요. 이걸 가지고 출제를 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출제율이 거의 바닥을 찍는데 가뭄에 콩나듯 정말 한번 출제될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잡을 때는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회담의 내용만을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판소를 일단 잡아볼게요. 첫 번째가 카이로 회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얄타 회담이고요. 세 번째가 회담이 뭐냐면 포츠담 회담입니다. 이거를 내신 수능이나 수능도 아니죠.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내신 같으면 이거 순서를 막 물어봐요. 그래서 옛날에 순서를 알려주는 암기법이 있긴 해요. 야! 차 타! 내 차 타! 그러면 미안해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야! 카타! 내 차 타! 미안합니다. 저 때는 이런 오렌지족이 유행했었거든요. 자, 그럼 돌아가서 카이로 회담이랑 얄타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일본의 또 독일의 이탈리아 이 세 명이 중심이 돼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 연합군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가 이 세계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연합군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할까요? 이런 회의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긴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100% 승리를 할 거다. 그러면 100% 승리를 할 건데 이기고 나서 이들 나라 어떻게 할 거냐. 이 처리 문제를 놓고 회의를 했던 게 이 세계회담인 거예요. 먼저 카이로 회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예요?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 일본입니다. 이 카이로 회담이 열릴 때 이미 이탈리아는 망하고 없어요. 이미 항복했습니다. 독일이랑 일본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때 이 연합군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제 얘들 다 항복할 거다. 이제 얘들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일본 곧 있으면 항복할 건데 야, 일본 맞다. 그 강제로 뺏어갔던 그 조선 걔들 어떡하냐? 아, 독립시켜줘야지. 아, 그렇지.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 최초로 한국, 우리나라의 독립이 언급이 됩니다. 카이로 회담에서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얄타 회담이에요. 얄타 회담이 열릴 때는 여기는 소련입니다. 소련에서 열리는 건데 이때 이미 이탈리아는 항복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얄타 회담 때는 독일이 항복을 할랑말랑입니다. 거의 항복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면서 소련에서 열렸던 게 얄타 회담인데 사실 여기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서화된 것도 아니고 굳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걸 얘기를 하자면 소련과 미국이 얘기를 하면서 야, 근데 일본 애들 밑에 있는 그 한국 어떡하냐? 걔들 해방되면은 쥐들끼리 어떻게 나라 운영하겠어? 우리가 좀 관리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면서 신탁 통치를 할까 정도로 논의를 그냥 구두로만 얘기를 했을 뿐이고요.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독일입니다. 자, 독일이 만약에 이제 항복 직전인데 완전히 항복했을 때 연합군의 입장, 특히 미국이 봤을 때는 소련이 피해를 하나도 안 입은 거예요. 자기들은 피해를 엄청 입었는데. 그래서 소련 좀 피해를 좀 입혀야 되겠다. 얘들도 힘을 좀 빼줘야 되겠다. 소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소련아, 만약에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면 남은 거 일본인데 일본만 딱 남았을 때는 니들도 대일전, 일본전에는 전쟁 참전해 라고 옵션을 겁니다. 그러자 소련이 오케이, 콜, 알았다. 독일이 만약에 항복을 하면은 남은 일본 있을 때는 우리도 전쟁에 참전하겠다. 제대로 군대 끌고 가겠다. 라면서 내용이 결정된 게 바로 얄타 회담입니다. 이게 얄타 회담의 핵심이에요. 소련이 일본전에 참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포츠담 회담이에요. 포츠담이 어디냐면 독일 베를린입니다. 독일 수도. 그 말인즉 무슨 말이겠어요? 드디어 독일이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항복을 한 상태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 일본이죠. 남아있는 일본에게 포츠담에서 연합군들이 회의를 한 결과 뭐를 얘기를 할까요? 일본아, 이제 너만 남았어. 너 이제 항복해. 너만 남았어. 무조건 항복을 하라고 주장합니다.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 끝까지 버티죠.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카미카제 폭격기, 자살 폭격기 끝까지 이를 악물고 덤빕니다. 덤비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얄타 회담 때 소련이 어떻게 했어요? 일본만 남으면 참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소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련이 들어오기 며칠 전에 먼저 원자폭탄, 히로시마의 한 방이 떨어지죠. 그리고 소련이 들어오고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결국 일본이 무조건 항복으로 끝나는 게 바로 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포츠담 회담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걸 봐야 되죠.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 어떤 내용이 있냐. 카이로 회담에서 최초로 우리의 독립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일본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연합군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때 처음으로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때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시 한번 정하고 확정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츠담 회담에서 우리와 관련 있는 거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의 독립, 우리나라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라는 거.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만 알면 되니까요.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카이로 회담이 보세요. 해방되기 2년 전이잖아요. 거의 다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43년에 연합군이 승기를 잡아요. 그러면서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우리나라 독립을 약속하고 언급합니다. 이게 의의고요. 그 다음에 얄타 회담입니다.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강복이잖아요. 일본이 망하기 6개월 전이죠.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독일 패전 임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때 또 모여서 어떻게 소련의 대일전 참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는 한반도에 나중에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면 얘들 혼자 나라 운영하겠어? 미국은 40년, 소련은 20에서 30년을 관리해주는 신탁 통치를 합의한 건 아니고요. 그냥 구두로 얘기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포츠담 회담.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기 한 달 전이죠. 독일이 항복을 했습니다.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소련은 약속했던 대로 대일선 전포고 때리고 일본전 참전합니다. 그리고 이때 핵심은 이거죠. 앞에 했던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다라는 거.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국 이 요구를 일본이 계속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삐용삐용 원자폭탄. 소련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결국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포츠담 회담까지 다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래요. 다 봤습니다. 뭘 다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라는 무장 독립투쟁 부분 다 끝을 냈고요. 이제 일제시대도 딱 한 강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일본 시기, 일제식민지 때 사회, 문화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